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대전 충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2배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역 순회 경선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합니다. 경찰이 연쇄살인범 강윤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강 씨가 쓰던 렌터카를 발견하고도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안엔 강윤성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를 때 사용한 흉기와 전자발찌를 끊을 때 쓴 절단기가 있었습니다. 다툼 끝에 아내에게 장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소장용이라고 신고하고 장검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응급환자 차량이 꽉 막힌 올림픽대로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길을 내준 시민들 덕에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대기 오염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내도로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습니다. 파리 도심에서 자전거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걸린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됐죠. 조금 전에 대전 충남 지역에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위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더블 스코어 차로 따돌렸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소명 기자, 이재명 지사가 과반이 50% 득표를 넘겼습니다. 자세한 득표수를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대전 충남 지역 경선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승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득표수는 총 투표자 25,564명 가운데 14,012명의 지지를 받아 득표율 54.8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경선부터 과반을 넘긴 건데 이재명 지사도 이런 득표율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위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득표율 27.41%로 이재명 지사와의 득표율 차이는 27.4%포인트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과거 경선 때와는 많이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순회 경선은 사실상 비대면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경선장에도 후보자와 단 한 명의 보좌진만 입장이 허용됐고 지지자들의 출입은 금지됐습니다. 연설할 때도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도 환호나 박수가 없어 썰렁한 느낌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현장 투표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 1,000명 안팎의 선거인단만 이곳 투표장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대선 순회 경선처럼 체육관에서 지지자들이 세대결을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아쉬움에 연설장 밖에서 후보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세종 충북 지역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첫 판이고 중원 싸움이었습니다.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따져볼 텐데 그 전에 먼저 희비가 엇갈린 두 후보 메시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 경선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측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겸허하게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예측은 못했습니다. 약간 우세한 정도 아니겠냐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지를 받지 않았나. 2위에 머무른 이낙연 전 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전 충남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에서 6만 명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오늘 결과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표를 얻었고요. 또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과반을 넘길 거란 예상이 맞았군요. 네, 오늘 첫 개표 결과만 보면 이재명 지사가 활짝 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54.81%로 과반을 넘기면서 27.41%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를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예. 세부 선거인단별 득표를 살펴봐도 대의원, 권리당원 득표에서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경선부터 과반을 점해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지사 측의 전략이 일단 통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 측 인사와 통화를 해봤더니 비밀은 탄탄한 밑바닥 조직이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충청 지역에도 조직을 키웠는데 그게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 선거 추세인 민심을 따라가는 당심, 이게 이번 경선에서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권리당원, 즉 당심이 따라간 게 아니냐는 건데요. 한 자릿수 접전으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겠다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조금 당황한 모습입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오늘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향후 경선이 누가 더 유리할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충청 민심 같은 경우는 우선 내일 개표 결과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오늘 투표로 기선 제압을 했고 결선 투표 없이 최종 본선 후보가 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캐스팅 보트로 불렸던 충청 지역의 첫 개표 결과가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은 차이가 컸는데 역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향후 경선에서 어느 지점이 변곡점이 될까요? 한 3번 정도 변곡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표심이 더해지는 1차 슈퍼위크, 9월 10일 경선 결과가 경선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64만 명인데요. 네. 대세론 굳히기도 역전도 모두 가능한 숫자겠죠. 또 두 번째 변곡점은 민주당 내 당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 경선 결과입니다. 전체 당원 70만 명 중 호남 당원의 숫자만 20만 명이 넘는데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 오는 25일과 26일 열리는 경선에서 어느 후보로 쏠릴지 관건이겠죠. 예.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호남 경선에서 역전을 이뤄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곡점, 바로 후보들의 합종 연행입니다. 오늘 정세균 전 총리가 7.84%를 얻어 3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조직력이 강한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후보들 간 어떤 연대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제 경선 룰과 일정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40여일간의 경선 일정이 시작된 건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총 11번의 지역 경선을 치릅니다. 지역 경선 날은 오늘처럼 그 지역의 대의원, 권리당원, 즉 당심 투표 결과가 차례로 공개가 되고요. 네. 72만 명의 당심이 줄을 이룹니다. 여기에 슈퍼위크라는 이름으로 3번이 있는데요. 신청을 따로 받은 일반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더해지게 되는데 네. 1차 때는 64만 명, 2차 때는 49만 명, 3차는 현재 모집 중입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국민선거인단 모두 동일하게 1인 1표를 행사해서 10월 10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예. 자, 4년 전입니다. 이제 2017년 대선 당시와 좀 많이 달라진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선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선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떠들썩하게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경선 현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완전히 사라졌고요. 네. 오늘은 모두 경선장 안에서 음료조차 마실 수 없었고 대선 후보는 한 명의 보좌 인력만 들어올 수 있어서 예전에 후보 부인이나 가족들, 지지자들이 대거 함께하며 새몰이를 했던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율도 48.4%로 높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총장 시절 가족 고소도 말렸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고요. 추가 보도도 있었지만 정치 공작 신파극이라며 받아치기도 했는데 안보경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간부가 야당의 법력번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조직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한 검찰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고발을 사주하거나 정치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겁니다. 민주당은 모레 법사위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우수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과거 윤 전 총장 발언까지 공개하며 후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장 재직 시절 윤 전 총장 가족들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윤 전 총장이 내가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있는데 가족이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매체가 윤 전 총장이 검찰에 가족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매체가 인용한 주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인 점을 들어 정치 공작 심파극이 또 시작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기사를 빌미로 무차별 공격하는 여야 정치인은 보도가 허위로 밝혀지면 책임지고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이다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인 가운데 난감한 사람이 있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네. 부친이 제주 서귀포시에 2023제곱미터 규모 농지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도 영농 위탁을 하지도 않아서 농지법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표가 이제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소지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두면서 같은 의혹을 받는 의원들도 난감해진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대표는 논란을 빚는 건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일을 부동산 투기와 엮는 건 무리가 있다고 네. 했습니다. 이 대표가 그러면서 든 이유가 있죠. 네, 이 대표는 이번에 이 일을 처음 알았다면서 부친이 농지를 매입한 2004년 자신은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 매입에 관여했을 여지가 없다며 네. 이 10대 때 일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죠. 네, 앞서 이 대표는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눈물을 흘렸었죠.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해서 동병상련의 심정은 아니었길 바란다며 네. 국민의힘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후속 조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탈당 권고를 한 지 2주가 넘었잖아요. 어떤 일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통화에서 해당 의원들 징계 조치는 엄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징계하려면 우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위원장 선임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을 놓고 말이 많은데 그 역선택 방지 조항 얘기죠. 네, 이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자기 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한 조항 넣을지 말지를 두고 시끄러운데요. 이 찬성하는 윤석열, 최재형 캠프는요. 더불어민주당도 하는데 우리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 반대하는 홍준표, 유승민 캠프는요. 민주당은 안 한다. 국민의힘도 대선 경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맞서고 네.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한다 안 한다 말이 엇갈리는데 누가 맞는 겁니까? 네, 우선 민주당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게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보면요. 예비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여론조사 50%로 순위를 정하는데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는 선거권자만 응답하도록 네. 정해놨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는 거죠. 다만 본 경선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만큼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예비 경선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이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에서 이런 조항을 도입한 전례가 있긴 합니까?
네, 이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한 적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당헌에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네. 당시 이 조항을 도입한 건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팩트를 따져보니까 일부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든 비판해서 말을 바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결론은 언제 납니까? 이 당 선관위는 내일 공정 경선 서약식을 한 뒤에 회의를 거쳐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모든 후보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선관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여성 2명을 살인한 강윤성 사건, 알면 알수록 경찰 대응이 참 답답합니다. 도주 과정에서 렌터카를 버린 일이 있었죠. 차 안에 절단기와 흉기가 있었지만 경찰은 제대로 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력범죄라는 걸 알아챘어도 두 번째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태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주춤거리며 주차할 곳을 찾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남성.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입니다. 지난달 28일 첫 번째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나던 중 서울역에 나타났을 때 모습입니다. 경찰을 본 강윤성은 렌터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윤성의 렌터카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고 렌터카 대여 명의자인 강윤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차를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차 안에 강윤성이 첫 번째 피해 여성에게 휘둘렀던 흉기와 전자발찌를 훼손할 때 쓴 절단기가 있었던 겁니다. 절단기가 어디 있지 하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 한 거지. 올라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고른 거야. 경찰은 강윤성의 지인이 차량에서 증거물을 발견해 알려오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강윤성이 2차 살해를 저지른 뒤였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색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당시엔 강윤성이 자살 의심자로 신고돼 강력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강력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한때는 잘 살 마음으로 연을 맺었을 텐데 잔혹하게 끝난 부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장검을 휘둘러서 아내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데 왜 집에 장검을 보관해 둔 걸까요? 전민영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차례로 오가고 경찰들이 급히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40대 남성 장모 씨는 자신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 씨는 평소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현장에는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사용한 자동심장 제세동기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혼 소송 중 친정 아버지와 함께 짐을 가지러 온 여성과 말싸움을 벌이던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나는 오늘 집에 있었는데 무상탕 모시고 왔다 갔다 무상탕 하더라고. 그냥 화가 났다. 무슨 국물에서 그러길래. 그러니까 피가 막. 식도가 아닌 경우 칼날의 길이가 15cm를 넘으면 경찰이 범죄 경력과 정신병력을 조회한 뒤 소지 허가를 내줍니다. 장 씨는 선물 받은 장검을 소장용으로 허가받아 갖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흥분해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보상해달라던 손님, 알고 보니 사기꾼, 그것도 상습범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인들 사기까지 쳐서야 되겠습니까? 김태영 기자입니다. 손바닥에 놓인 작은 뼈 조각. 지난달 한 남성이 포장해간 만두에서 나온 이물질이라며 식당 주인에게 보낸 사진입니다. 남성은 이후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뼈 조각 같은 게 나왔어요. 씹다가 치아 떼운 데가 부러졌어요. 치료비가 9만 원 나온다고 해서. 주인이 치료를 받은 확인서를 요구하자 되레 협박합니다. 머리 아프니까 그냥 내가
시장청에 신고하고 그냥 인터넷 글만 올리고 말겠습니다. 남성이 가게에 온 적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기를 당하진 않았지만 식당 주인은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막 뜨끔하죠. 그냥 뭐 나이버락 같고 뭐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면 평도 안 좋고 뭐 그럴까봐 이제 아무래도 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남성이 협박한 건 이 식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북에서만 15개, 경남 지역 12개 음식점이 이런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일부 업주는 보상금 명목으로 남성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신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믿고서 처리를 해드렸거든요. 큰 돈을 요구했으면 의심부터 했겠지만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고 업주들에게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이런 식으로다가 교묘하게 협박을 해갖고 돈을 갈취하는 게 너무 그냥 괘씸하더라고요. 경찰은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희망이 불에 타버린 상인들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엄청난 불이 나서 50군데 되는 가게가 잿더미가 된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이 물건을 들여놨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경북 영덕의 재래시장에서 큰 불이 난 건 새벽 3시 반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인력 360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한 명이 연기를 마신 것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8개 점포가 모두 타고 30개 점포가 일부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1965년 문을 연 이 시장은 225곳의 점포가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냉각기 결함 추정입니다. 이거는. 특히 오늘은 이 시장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인데다 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물건들을 더 들여놓은 상태여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상인들은 잿더미로 변한 가게를 보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건질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큰 피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추석이 한 20일 남았는데 상인들 대목 본다고 물건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 포슬되고 참 마음이 참 안타깝고요. 영덕군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임시 시장을 설치했고 정부도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5월의 어느 날부터인가 손녀의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딸도 사위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라 믿었지만 2달 후 찾아간 딸의 집에서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생후 20개월 된 손녀는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죽인 건 함께 살던 의붓 아빠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성폭행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 남성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손녀를 잃은 할머니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왜 아이스박스에 넣으셨어요? 네? 혹시 왜 그렇게 심하게 폭행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네, 밤에 잠이 안 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신을 방치까지 했다고요. 네, 아이가 숨진 건 지난 6월 15일 새벽입니다. 29살 양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생후 20개월 된 의붓 딸을 이불로 덮어서 1시간 동안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예.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아이가 자주 울어서 짜증이 났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외할머니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있었답니다.
자꾸 끊었으니까 정리해. 나와. 야, 나와. 정리하기 빨리 나와. 그러고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벌써. 네, 아이가 숨지자 양 씨는 아이의 친엄마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집안 화장실로 옮겼는데 시신이 발견된 게 7월 9일입니다. 네. 살해 후 20일 넘게 시신을 방치했던 겁니다. 애가 2돌도 안 돼내고 친딸인 줄 알았다는데 성폭행까지 했다고요. 네,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예. 심한 골절과 함께 성폭행 피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뿐 아니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양 씨를 구속했는데 외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항상 물어봐요. 엄마 어디야? 언제 와? 몇 시에 와? 근데 그날은 말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홀딱 벗고 있더라고요. 그게 3월 달이에요. 한 침대에 있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엄마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네, 상황 파악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데다가 양 씨가 시도 때도 없이 때려서 평소 딸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는 게 외할머니의 주장입니다. 딸이 맞으면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 못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눈치를 봤어요. 네, 하지만 양 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숨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엄마도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양 씨, 신상을 공개해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 씨가 숨진 아이의 행방을 묻는 외할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15만 명 가까이가 동의했습니다.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에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고 양 씨에게 적용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혐의도 이 특정 강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네. 하지만 양 씨는 현재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피해 아동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문가는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피해는 양모 씨의 가족들과 관계인들에 대한 2차 피해인 거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여기와 관계 없는 거죠. 그 신상 공개는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는 거지 피해 사실 공표와도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 거죠. 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네. 뉴스를 오래 진행했지만 사람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희귀병을 앓는 소년이 갑자기 응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서 수술받은 병원까지 달려갔는데요. 웬걸 올림픽대로가 꽉 막혔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경찰이 길을 뻥 뚫어줬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뉴스가 많지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느끼실 사연도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평일 낮 서울 올림픽대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이때 나타난 경찰차. 사이렌을 켠 채 다급히 수신호를 보내자 차량들은 속도를 늦추며 양옆으로 길을 냅니다. 경찰차의 안내를 뒤따랐던 건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10대 소년이 탄 차였습니다. 지난주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고 중풍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응급센터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인천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 119 구급차는 과말구역을 비운 채 멀리 이동할 수 없다고 해 자차로 출발했는데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부모는 다급해졌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남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112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겠다. 경찰의 안내로 여의도에서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소녀는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시민 협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다 비켜주시고 서주시고 좌우로 서주시고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소년의 아버지도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저한테 정말 슈퍼맨 같은 존재였거든요.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여기서 추석 특별 방역 지침을 짚어보겠습니다. 느슨해진다지만 꽤 까다롭습니다. 포인트는 집입니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집안에서는 4명을 넘어서요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연휴 전날부터 끝난 다음 날까지 딱 한 주만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백신 맞은 사람 4명까지, 안 맞은 사람 4명까지 해서 최대 8명.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 2분만 백신을 맞았다고 칠까요? 그러면 8명이 아니고요. 6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집 바뀐 성묘는 어떨까요?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저녁 6시 땡 하면 2명까지만 됩니다. 4단계 아래인 지역분들은 어떨까요? 이 8명까지는 사적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헷갈리시죠? 어렵고 헷갈린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 방역 기준을 조금씩 푸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준비를 시작한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연휴쯤에는 1차 접종률이 70%대가 되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가 성공하려면 조건이 붙는다는데 서상희 기자가 전문가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58%를 넘어섰지만 접종 완료율은 34%에 불과합니다. 언제쯤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을까? 취재진이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제 조건을 물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률보다는 확진자 중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중증 이완율도 2%를 조금 상회합니다. 100명이 걸리면 2명이 중환자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한 병이죠. 최소 1% 밑으로는 떨어져야 되겠죠. 백신 접종 등의 방법으로 위중증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 70% 접종 완료 뒤 단계적 방역 완화를 한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싱가포르가 전 인구 70%가 2차 접종이 시행될 때 방역을 조금씩 푸니까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직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출구 전략 전제 조건으로 백신과 함께 먹는 치료제로 능동적인 감염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백신과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야지 코로나 팬데믹 유행을 잠재우고 일상으로 가는 확실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을 포함해 앞으로 한 달 확진자 추이를 관찰해 방역 체계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스콜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가 되면서 운전자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텐데요. 프랑스 파리는 앞으로 시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대기 오염과 사고를 막겠다는 거죠. 저희 특파원이 자전거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웬만하면 차를 몰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았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파리 도심 도로 곳곳에 숫자 30이 적힌 표지판이 걸렸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택시까지 모두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외곽순환도로와 샹젤리제 거리 등을 제외한 파리 전 지역에 시속 30km로 주행 속도가 제한됐습니다. 주요 도로는 출퇴근길의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Alors si je roule à 30, le client il râle. Si je roule à 50, je me fais arrêter par les flics. Alors je ne sais plus quoi faire. 도심 차량 진입을 줄이기 위해 주차 요금은 50% 올렸고 노상 주차 공간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7년째 파리를 꾸고 있는 아니달고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차 없는 파리의 모습입니다. 운전대 대신 자전거 손잡이를 잡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엄격한 속도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파리 시내에서
차량과 자전거를 각각 운전해 운행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속 30km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행자에게 양보 운전하면서 6km 정도 떨어진 파리시청에 도착했더니 28분 넘게 걸렸습니다. 같은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했더니 이번에는 2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지만 찬반 갈등은 거셉니다. Je pense que c'est une très bonne idée pour éviter les accidents de la route parce qu'il y a des gens qui accélèrent trop vite dans Paris et les... Je trouve que ça suffit parce que tout le monde ne peut pas faire du vélo. Moi j'ai un problème au genou, je ne me vois pas faire du vélo dans Paris. De réduire toute la circulation dans Paris de 20 km/h, donc de passer de 50 à 30, qui va d'un seul coup changer le bilan carbone de la France qui est en fait déjà... 차량 속도 제한은 파리만이 아니라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유럽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런던의 일부 도로는 시속 48km, 베를린과 마드리드의 주요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했고 2025년부터 아테네에는 경유 차량 진입이 금지됩니다. 100년 만의 폭우로 200명 이상 숨진 서유럽, 폭염과 산불로 신음하는 남유럽은 기후변화 피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낙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만 특히 몇 주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는 낙태 그 자체보다 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최근에 미국 텍사스주 여성들이 낙태를 하려고 이웃주로 원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주를 넘어서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경계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캔자스주의 낙태 클리닉에 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We were already seeing patients traveling out of state to access abortion care. 낙태 금지 시기를 20주에서 6주로 당기는 법안이 시행된 지난 1일 이전엔 텍사스주 병원들이 붐볐습니다. 심장 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해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So we're really excited about that and excited about the thousands of preborn lives that are going to be saved as a result of this law. 여성들이 임신을 인지하기 힘든 6주가 되기 전 낙태를 결정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The anger about today is that we know that a majority of Texans believe in the right to abortion, and yet the Texas legislature continues to pass these awful laws. 연방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주 당국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보수 성향 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심장 박동법 시행 중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낙태는 1973년 기념비적인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여성의 권리입니다. I have been, continue to be, a strong supporter of Roe v. Wade. And it just seems, I know this sounds ridiculous, almost un-American. 반세기 동안 여성의 결정 영역으로 허용된 낙태는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내년 6월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노란 꽃밭에 눈이 절로 부십니다. 제주 서호봉 해변 모습인데요. 이미 가을의 달 9월이 시작됐지만 제주엔 아직 여름꽃인 해바라기가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더위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가을을 늦추는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구, 제주 28도, 대전과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만큼 덥겠고요. 아침 기온 대체로 2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엔 외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매우 강하겠고요. 대기 확산이 잘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안 부근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20mm로 많지 않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서쪽 지역에,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